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히토류 갑질 끝장났다. 2. 한국 배터리 이럴 수가. 3.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천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희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사상 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희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물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희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희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희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희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희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희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희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희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희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희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2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 위 히토금속은 성림첨단 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 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볼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돈을 피거내는 면허,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볼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튬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 3만 7,500톤, 칠레 SQM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의 혼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도 보유 조이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의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특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지티브, 긍정적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깅언과 규모의 깅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드민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2030년대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멘토로 여겨지는 지정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과 러시아 올리가르이 등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한 명의 지식인이 한 지역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그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 지식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다뤄볼 인물은 바로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푸틴이 작성한 지정학의 기초처럼 2000년대 중후반경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해 앞으로의 50년, 100년 뒤 세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나라들의 2020년, 2030년대를 분석해 놓았는데 실제 그러한 모습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세계 지정학자들을 비롯한 정세 분석가들이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나온 총 6개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막대한 채무를 중국의 부정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가 덫이 될 것으로 지난 2000년대부터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중국은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지방 곳곳에 막대한 건축붐을 일으켰으나 이에 들어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대출을 일으킨 중국의 금융권들이 몰락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과거부터 이 같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기술력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조업 혹은 기술, 산업 육성에 실패하여 중국 경제는 몰락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보고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2020년대부터 붕괴가 시작할 것이며 늦어도 2030년도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이뤄지고 빠르게 키워온 중국의 군사력은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내치 즉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안, 안보 불안을 해소 통제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신장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같은 분리주의 세력을 중국 정부가 종국에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지리학적 부분에서 중국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주변 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중국이 결국 경제적 몰락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한 사실상의 분할 통치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의 새로운 마오이스트 즉 마오쩌둥식의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이 분석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 2022년 현재 시진핑 중심의 독재주의가 완성을 앞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이 분석들을 내놓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러시아는 철저하게 친서방주의 노선을 타며 G7 회원국이 되어 기존의 G7 체제가 G8 체제로 확대 개편돼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 또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부유한 국가로서의 의상을 떨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러시아의 높아진 루브라 가치로 인해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는 러시아인 환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중후반 시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러시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015년 이후 러시아가 빠르게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과거 러시아의 친구들이었던 동유럽의 과거 옛 소비에트 우방국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동북원 국가들이 친서방국이 되고 있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모스크바 방면으로 진군하는 것을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는 서구의 팽창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군사력에 쏟을 것이나 이것은 거대한 낭비이며 2000년대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러시아의 국부를 탕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그는 이러한 분석을 2000년대 중후반경 내놓았는데 2014년 러시아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부터 G7 체제에서 강퇴당하고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며 종국에 와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는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 국가가 돼버리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러시아의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과거 몰락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재정, 러시아 소련의 러시아처럼 국가적 몰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붕괴의 결과는 과거 두 제국의 붕괴 때보다 더 참혹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러시아 연방의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앞선 두 거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긍정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컴퓨터 항공 우주 분야의 최선두를 달리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완충지대를 두면서 양옆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몰려 있고 그곳에 언제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막강한 해군 군사력으로 두 거대 대양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구대륙의 강대국들을 우방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가 저버리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 외의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네 번째, 일본. 그는 일본은 현재 노동인구의 감소로 몰락위기에 처했는데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게 노동력 수입 적극적 이민 정책 개방에 대해 제안을 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맞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는 일본의 부정적인 미래지만 일본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의 몰락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몰락이 가속화될 텐데 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채우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간파한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력 등을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 일본에서 그 국부를 흡수하게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시기 일본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일대까지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의 일본이 평화적인 민주국가가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일본의 전통적 국민성은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에 철저하게 복종해 결과적으로 군국주의 국가, 과거와 같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어 2030년 즈음부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2040년도 들어서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30년에서 2040년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의 힘의 공백에 의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혹은 일본의 패권 국가화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적대시 될 것으로 일본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좋은 우방 관계가 될 것이고 미국은 결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2030년대까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의 인구는 7천만 인구 대국이 되어 일본에 뒤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의 공백에 의해 통일, 한국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지방에 한국에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 프리드먼의 해석에 대해 한국이 고구려 발해 등의 옛 고토들을 회복한다는 의미로까지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만주지방 경제권이 통일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6번째, 터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패권 성장을 막기 위해선 터키와 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이며 터키의 지원 요구를 미국이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터키는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의 맹주이자 흑해 일대의 맹주로 2030년대부터는 마치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나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터키는 시리아 내 미군 기지 인근을 위협하는 폭격까지 가할 정도로 엄밀히 보면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을 가한 이력도 있습니다. 터키 측에서는 터키 분리주의 세력 중 하나인 쿠르드족의 배후에 미군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자칫 미국과 터키의 장기적 외교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로 알려진 조지 프리드먼 박사. 대부분 그의 분석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그의 분석 역시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그의 예상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모두가 그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